안녕하세요. 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켈리입니다. 오늘 HKIC의 세 번째 시리즈의 두 번째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신청해 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distinguished panelist 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한국 기업들이 특히 건설사 회사들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장치들을 네 가지 크게 국가의 현재 법과 적용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 웹 세미나를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국제중재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김감육 대표 변호사님께서 지체상금, 보증 및 보증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한 한국 법 해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희 변호사님이 같은 주제의 연극법과 도움이 될 만한 프랙티컬 팁스를 공유해 주시겠는데요. 조 변호사님 다음으로는 세 번째 스피커인 박완희 법정 변호사님께서 홍콩 건설시장 전망과 중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홍콩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윤덕근 변호사님이 중동의 키 국가들이죠. UAE,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법정에서는 지체상금 및 보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Q&A 세션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웹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동안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스크린 아래에 Q&A 채트 박스에 올려주시면 이 마지막 시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감리 대표 변호사님이 해주시겠는데요. 김감리 변호사님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법무법인 피터 앤 킴의 대표 변호사님으로서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중요하신 분입니다. ICCA의 Advisory Governing Board 멤버로 그리고 KCAB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김가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지체상금하고 보증 및 독립보증인데 우선 지체상금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체상금이라는 게 아마 이제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이나 대륙법에서는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미법식 표현을 따르면 breach of contract가 되겠죠. 그래서 breach of contract 그 기본적인 그 성격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한국법에서 이제 지체상금 규정을 해석할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이걸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법원이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위약벌 페널티로 해석될 수도 있다. 페널티로 보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정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제재가 목적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목적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신 따로 있을 때 무슨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위약벌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왜 이제 손해배상 예정하고 위약벌을 나누는 이 구별 실익이 뭐냐 하면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법원이 내용을 보고 뭐 중재인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중급법이 한국법이라면 그 중재인이 또는 대한민국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LD 규정 자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할 수가 없고 합의된 금액 그 자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집행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 너무나 부당한 도저히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공소양속에 반한다고 해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들으실 영국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한국법상의 이제 이런 법적인 성격 때문에 지체상금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정이 있고 이행지체가 있다는 사실 이외에 귀책 사유와 손해 발생이 요구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귀책 사유와 손해 발생은 이 영미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한국법상의 이제 한국법에서 이 지체상금 LD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먼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귀책 사유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그 과실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귀책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당사자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는 것이 만약에 그게 당사자의 의도라면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다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은 그걸 주장하는 수급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수급인이 내가 책임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체상금을 실무적으로 다루실 때 이 책임이 없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급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실제 손해 발생도 요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법에는 손해가 없는데 부과되면 리퀴데이트 데미지가 부과되면 그건 페널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게 필요하냐? 이 부분은 그 대한민국 판례는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는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손해 발생과 손해 입증이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에서 중급법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법상에 어떤 해석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보정 책임의 그 보정 및 독립적 보정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법상의 이제 공사도급계약에서 일반적 보정, 즉 계약 이행을 보정하는 내용을 합의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 수금연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이 도급이 해놨는데 전속 귀속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거를 뭐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2000년 이전의 판례는 그거는 위약벌이다. 그렇게 하는 건 위약벌이다. 그래서 제재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냥 그 금액이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위약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말에 나온 판례가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뭐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변화다라고 꼭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2000년에 판결이 나오면서 그거를 위약불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대체로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하면 법원이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런 이제 보증 말고 독립적 보증, 이제 더 많이 쓰시는 온디맨드 본드의 경우에 이 본드는 그 뭐 LC 형태로 뭐 발행이 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발행이 돼서 은행이 독립적으로 보증하는 형태를 지게 되니까 이건 사실 계약 관계도 별도고 이 원래 그 원인 관계하고는 독립한 관계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계약에 따른 항변을 가지고 보증에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에도 되어 있고 실제 신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뭐 이제 본드 콜이라는 게 실제 분쟁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엄청난 금액의 본드 콜을 하게 되면 싸우는 입장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 보증을 부당하게 청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 또 중재판정부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발주자에 대해서 청구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 법원에서 그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 은행에 대한 건 아니고 발주자의 금지 처분을 긴급중재인이나 또는 중재판정부에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압류를 통한 이제 청구에 대한 방어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이 권리 남용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법원이 이제 그 가처분을 받아줍니다. 이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거의 뭐 아예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드콜을 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법원의 입장은 이게 그 권리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본드콜이라는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요. 권리 남용의 그 명백성의 정도가 그 판단되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 보증금 청구를 받은 때에 보증은행이 봤을 때 권리 남용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서 이렇게 봐서 그렇다 이렇게 가지고 안 되고 이 보증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봐도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거는 완전 권리 남용이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로 넘어가서 그럼 발주자에 대해서 청구금지 가처분을 하면 어떠냐? 발주자한테 아예 본드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처분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발주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계약에 근거한 이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발주자가 보통 외국에 있는 경우에 발주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을 그 나라에 가서 하면 모르겠으되 우리나라 법원에 가서 발주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국제 송달을 해야 됩니다. 국제 송달은 이제 우리 국제민사사법 공정법에 따라서 외국 경력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보통 뭐 빨라도 3개월, 오래 걸리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 중재 절차에서 이제 이걸 구해서 중재 절차에서 발주자에 대한 가처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중재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긴급 중재인을 선정해서 긴급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 중재인 제도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각 기관마다 지금 다 있고요. 특히 지금 HKIC 같은 경우에 2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게 돼 있고 긴급 중재인이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본드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긴급 중재인이 긴급 처분을 한 후에 중재 판정부로 돌아와서 다시 그 이제 임시적 처분을 확인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 중에 만약에 이런 본드콜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중재 판정부에 바로 쫓아가서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재 판정부가 발주처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내용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네. 잘못 눌러졌네요. 정리하면 이 독립적 보증을 막는 방법으로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재 절차에서 하는 것이 더 좋고 특히 긴급중재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한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발주자에 대한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그 발주자한테 돈이 나갈 보증금을 재산으로 삼아서 하는 가압류. 그러니까 발주자한테 나가는 돈이 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막는 가압류가 가능하고요. 이 가압류를 통해서 가압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가압류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나가는 본드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는 한 2, 3년 전부터 길게는 한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전체적으로 이 LD와 또 보증에 관해서 한국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도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on-demand 본드 콜링이 들어온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도 이제 급하게 arbitration proceeding을 파일링을 한 기억이 나네요. 추가적으로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HKIC에서는 2018년도 룰을 어멘드먼트를 하면서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을 조금 더 명확하게 룰 안에 규칙 안에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arbitrator fee를 cap를 했고 그리고 time limit 그 전체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emergency arbitrator application을 파일링을 하시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저희가 중재인 긴급 중재인을 어포인먼트를 하고요. 그리고 14일 안에 그 중재인이 decision을 내야 되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는 중재를 파일링을 하기 전에도 언제든지 파일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재 자체를 파일링 하기 전에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application을 파일링을 하시면 그 애플리케이션 파일링 하신 시간부터 7일 안에 notice of arbitration을 파일링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발표 너무 감사했고요. 이어서 조건희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코브레이 앤 킴 런던 사무소 소속 변호사님으로 계시고요. 대한민국과 잉글랜드 앤 웨일스 양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 변호사님은 국제소송 및 중재와 이에 대한 집행 및 형식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고요. ISD 계약법 그리고 인수합병, 건설, 보험 및 회사 분쟁을 ICC, LCIA, LMAA, PCA, KCAB, JCAA 등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건설법 및 분쟁 해결 석사 과정도 마치신 분이십니다. 저도 조 변호사님과 LMA arbitration을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조건입니다. 김 변호사님 발표에 이어서 이제 지체상금 및 보증 그리고 독립적 보증에 대해서 영국 법상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영국 판례들이 형성되는 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더 첨가해가지고 설명을 함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LD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고 많이 다뤄보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D 조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주장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서를 봤을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법리적인 내용은 이제 페널티냐,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위약벌 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논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법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였던 던럽 판례가 이제 2015년에 대법원 판결로 이제 소폭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는 저희가 보통 많이 알고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진정한 손해배상액 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이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페널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례가 2015년에 대법원에 올라온 캐빈디시 앤 맥베시, 파킹 아이앤 비비스 이 판결로 인해서 좀 더 이제 LD 조항의 유효성의 인정 범위가 좀 넓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야기된 판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단 기준은 이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수적 의무 일 경우에는 이제 위약벌이 되지만, 근데 이렇지 이제 정당한 이익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 여전히 다 페널티가 아니고 유효한 LD 조항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좀 참고로 저희가 좀 넣어봤는데요, 재미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이 이제 마크 비비스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사건의 피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파킹아이라는 회사가 영국에서 마트 같은 데에서 주차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2시간까지는 이제 무료이거나 아니면 이제 한 1파운드, 2파운드 정도만 부과를 한 다음에 2시간을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85파운드의 약간 벌금에 가까운 그런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85파운드 요금이 부과가 됐을 때 파킹회가 굉장히 이제 소송을 공격적으로 하기로 좀 유명한데요. 그래서 바로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요금을 문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좀 겁을 줘서 그래서 벌금을 내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비비스 씨를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피쉬앤칩스 집 사장이신데 굉장히 봐도 좀 터프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부당하다, 난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좀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언론에서도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BBC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파킹할 시스템을 보시면 이거 공사계약상 그 LD 조항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거의 공짜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벌금을 굉장히 세게 때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것도 유효한 LD다. 이건 페널티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사실관계를 보셨을 때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영국법상으로는 LD 조항이 좀 액수가 좀 많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그 페널티로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 위약벌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는 거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사진 안에 계신 이 분이 그 니콜라스 보원 큐시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이제 BBC처럼 좀 더 오래 계시다가 벌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밤에 주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85파운드가 부과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보질 못했다. 그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내가 본 표지판은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부당하다는 다른 좀 이제 간단한 주장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위약벌은 아니지만 근데 그 계약은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페널티를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팩트상에 그 자기가 그 유리한 부분을 잘 공략을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좀 그런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사랑 발주처랑 지체상금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변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변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계약상 무효 사유 혹은 이제 계약상의 권리 행사 저지 사유들,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불확실하다, 불명확하다, 이제 이런 그 조항 자체의 내용을 다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권리 행사에 대한 어떤 그 컨디션 프레센트가 충족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페널티 법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행기에 대한 다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거 자체가 그 이제 이행기가 지켜졌냐, 익스텐션 오브 타임이 있었냐, 아예 이제 타임의 라지가 된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제 다투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분쟁을 좀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그 이행기 관련된 법리는 지금 너무 복잡하고 시간상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이런 일단은 LD 조항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한데,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입증 책임이 좀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LD 조항이 보통 약간 라이빌리티 캡의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경우가 함께 있는데, 근데 LD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라이빌리티 캡, 즉 책임 제한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LD에 관해서 좀 조사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리들인데요. 최근에 좀 영국 법원 시스템에서 이제 항소법원 판결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이나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계약이 해제된 후에 잠깐 넘기지 말아주시겠어요? 네, 계약이 해제된 후에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에 LD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요. 이게 트리플 포인트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계약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뭐 기성금을 받는 어찌 보면 건설 계약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소프트 개발 업체가
기성금을 좀 받지 못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발주처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그 개발 계약을 해제하고 이제 새로운 컨트랙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은 LD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그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그 원 시공사가 원 컨트랙터까지만 그 원 컨트랙트의 계약이 해제될 때까지만 적용된다. 혹은 이제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교체된 그 새로운 시공사의 완공시까지 적용된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그러니까 그 원 계약이 해제될 때까지만 적용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2심 항소법원에서 저희가 사건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신 판사님이 그 썰 루퍼트 잭슨 판사님입니다. 그래서 TCC 판례를 많이 읽으신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TCC 그 판사님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판사님이 사실 그 은퇴를 하셨다가 이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LD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이제 2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금 이 계약상의 그 LD 조항은 그 발주처가 이제 완성된 작업물을 인수할 때까지 이 그 LD 조항이 적용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컨트랙터는 이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LD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은 어찌 보면은 컨트랙터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그 결과 그 판단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판결이 나온 후에 이렇게 되면 그럼 시공사 중에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이제 교체돼 버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프로젝트에서는 LD 조항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힘들게 지연이 됐지만 완공했던 사람은 그러면 LD 조항이 적용되고,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법원과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사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업에서 당장 필요하신 여러 가지 교체 상황에서 들 수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LD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드리고 넘어가 주시겠어요? 영국 법상의 이제 보증과 독립적 보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뭐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김가우 변호사님께서 너무 훌륭히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영국 법상 부분에 대해서만 좀 그 첨언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과 독립적 보증이 차이점이 당연히 있고, 그 차이점은 이제 독립성이라는 그 원칙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 밑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신다면 이 원인 관계, 즉 이제 시공사와 발주처의 관계를 묻지 않고 이제 그 발주처는 은행한테 이 온디맨드 본드상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독립성이고, 그리고 독립적 보증은 이 독립성을 갖지만 이 일반적인 보증은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보증의 예, guarantee의 예, 그리고 on-demand bond의 예를 몇 가지 이제 공사계약상 나오는 것들을 좀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적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guarantee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그 레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그 보증 문구가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이제 문구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취소 불가능한 그런 무조건적인, 그래서 그 irrevocable 그리고 unconditional 이런 문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독립적 보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겠어요? 그래서 그 이 독립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사실 발주처도 이 본드를 믿고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담보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독립성에 기해서 너무 이 권리를 남용할 경우를 이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김가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권리남용의 법리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라는 이제 fraud라는 법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독립성 예외를 그 담보적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주 명백한 그 사기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좀 그런 실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문구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이걸 어떻게 입증해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사기를 주장해가지고 그 인정받는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예외적인 입장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기 외에 이런 그 다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만약에 그 은행을 상대로 하지 않은 발주처를 상대로 가처분을 그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다른 사유들도 사기 외에 다른 사유들도 인정된다는 점을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리들을 기초로 이제 구제 수단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지급 조건이 이제 무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그럼 이런 독립성이나 이런 이제 그 이런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급 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좀 약간 그런 요건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손해가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다른 증명 사항들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그 독립성을 부정하는 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행사를 방지하는 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특히 그 선박 건조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 리펀드 개런티 RG에서 분쟁 중일 때는 그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 본드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다툴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공사가 발주처가 굉장히 좀 부당하게 그 지금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가는 방법과, 그리고 중재 기관을 통해서 이제 보존 처분을 받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사기를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발주처를 상대로 이제 그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기의 그 예외 사유 말고 그 추가적인 신의성실이나 원계약상의 그런 원리들, 그 법리들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가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발주처한테 헤이그 송달 협약을 통해 가지고 간다면은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미 이제 본드콜은 나가지고 돈은 지급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다 이제 그 피해가 다 이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 법원에 가서 본드콜을 막아보는 이제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지 로펌과 잘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승소 가능성은 발주처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기 법리 외에 추가 법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원계약상 주장들이 가능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재 절차 내에서, 그리고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제 긴급 중재를 통해서 보존점을 받거나,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라면은 중재판정부로부터 직접 보존 처분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보존 처분이 이제 중재판정부가 내리면 이거 집행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법리가 다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보존 처분,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내린 그 보존 처분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최근에 중재법을 개정한 홍콩이나 한국이나 기타 관할권에서는 이제 이런 집행력까지 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집행력도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재판정부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중재판정부의 어떤 결정 무시했을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보통 보존 처분이 나왔을 때 준수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보증까지 제가 커버를 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홍콩법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완기 변호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박완기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완기 변호사님은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법정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분쟁 해결 변호사이십니다. 국제 중재, 상사 소송 및 협상에 특화되어 있는 베리스터이시고요. 현재 국제 상공회의소 국제중재부문과 의원 그리고 홍콩 법정변호사 협의회 국제중재 분야 의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박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차 홍콩에 방문은 하시는데 법률 제도는 많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서 홍콩에서 지체 상공과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 앞서 간단히 홍콩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의 특별 행정부이지만 사법적으로는 중국 본토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주권 반환되기 전까지는 홍콩 사건들의 종심 법원은 영어로는 프리비 카운슬이라고 하고 한데 그 영국의 추밀원이었는데 주권 반환 이후에는 홍콩의 종심 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과거 프리비 카운슬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종심 법원에는 2분의 종심 판사님과 4분의 비종심 판사님이 계시고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하신 14분의 영연방에서 오신 비종심 판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법 체계도 영국 법과 같고 영국 판례가 지금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법 영연방 국가 중 영국과 아직까지도 가장 법 체계가 비슷하고 그리고 실질법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발표하신 조 변호사님 발표 내용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틀은 같고 적용되는 판례도 같습니다. 단지 영국 판례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지금 반드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홍콩의 상황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건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지체 상금 보증과 보증 채무 이행 청구 관련해서 홍콩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개발 계획에 따라 홍콩, 마카오, 션전 및 광동성 9개 도시를 하나로 묶은 대만군은 거대한 경제 통합권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시들을 육상으로도 연결시키고 있는 개발 계획 때문에 건설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고요.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 공사도 한국 업체가 부분 수주를 하였고 대우건설은 2020년 홍콩 토목 개발부로부터 한화로 약 2,600억 원 규모의 우회도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또 현대건설은 홍콩 병원관리부로부터 한화로 대략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병원 공사를 작년에 또 수주했습니다. 지금 홍콩 정부는 늘어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인프라 공사에만 매년 26조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도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거 부분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규모 매립 공사, 터널 공사 등 약 37개 프로젝트에서 660억 달러, 하나로는 75조 원 규모의 공사들이 발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홍콩 내 중재 판정은 다들 아시는 뉴욕 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 판정의 효력 및 강제 집행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발표 후반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홍콩 중국 대륙 임시 조치 협약, 영어로는 Arrangement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in Court Order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y the Courts of China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AR 이라고 하는데 이 협약에 따라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대해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보전 처분 등 임시 조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임시 조치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 판정 후 다른 당사자의
고의적 재산 도피를 방지하고 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이행 명령도 임시 조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앞서 조 변호사님이 영국 관련 발표를 잘 해주셨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콩은 영국의 판례가 인용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틀에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홍콩에는 어떤 판례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체 상금 관련해서는 핵심이 지체 상금 조항이 위약벌 페널티로 판단될 수 있는지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1915년 Dunlop Pneumatic Tire 판례에서 유래되었고 지체 상금 조항이 진정한 손해 예상액 Genuine Pre-Estimate of Loss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5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영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조 변호사님께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2005년도에 모레이와 레이셔 플레이 사례에서 던납 판례를 기준으로 5개 단계 테스트로 어떤 조항이 페널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슬라이드를 잠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5단계 테스트는 첫 번째 계약상 손해 조항은 어떤 계약 위반에 적용되는지를 보고 두 번째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항에서 위반 시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관수법에 따라 제기되었을 경우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인 해당 조항이 페널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조항에 따른 지급액이 협박적으로 강요되었거나 아니면 던럽 사례의 목적상 손해의 진정한 예상액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위에 있는 두 번째 테스트와 세 번째 테스트 사이의 차이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 전 슬라이드로 다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다섯 번째 테스트가 좀 복잡하고 좀 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홍콩의 상소 법원에서는 Brio Electronic Commerce와 TriLink Electronic Commerce 사례를 통해서 머레이 사건이 제한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콩 상소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 채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판례인 임민킨과 웡시우난을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 홍콩 법원에서 머레이 사건의 제한적 접근법을 채택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소법원은 판단했는데 이는 바로 증거 제시 및 손해액 산정의 필요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접근법을 채택함에 있어 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영국의 가장 최근 판례인 캐벤디시 사건에서 취한 접근법만큼 광범위하게 홍콩에서도 적용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캐벤디시 사건에서 상대의 계약상 의무를 집행하는 무고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판단한다고 판시를 했는데 이는 머레이 테스트보다 유연할 수 있지만 캐벤디시 테스트보다는 아직까지 홍콩 법원에서는 그 캐벤디시 테스트가 아직까지 홍콩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던럽 사건의 손해의 진정한 예상액 테스트와 그 지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브라이오 사건에서 상소법원이 페널티에 대한 판단은 넓고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벤디시 테스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체 상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제가 드리자면 먼저 지체 상금 조항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금액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손실에 대한 Genuine Pre-Estimate of Loss인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genuine pre-estimate of loss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상업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금액을 뒷받침하는 모든 협상 내용과 당사자들이 검토한 모든 상업적 요인들을 꼭 기록하고 보관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실이 경미하거나 손실 규모가 더 큰지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되는 그 단일 금액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금융기관이 계약자, 건설계약에서는 시공사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컨트랙터를 대신해서 고용주에게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라고 하죠. 이 bon드를 발행하는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건설 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이행 청구는 문서 형태로 시공사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상태를 채무 불이행의 결과로 고용주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액을 명시하여 금융기관에 on demand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이행 보증은 주로 채무 불이행과 손해에 대한 명시가 확정적 증거가 되며 금융기관은 그러한 진술의 명확성이나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 보증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대해 담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상거래의 생명줄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공사의 이행 보증에 대해 콜이 들어오게 되면 계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방어할 근거가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면 며칠 안에 빠르게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On-demand bonds 관련해서 홍콩의 대표적인 최근 판례는 2015년 Grand Cash Core LP와 Marubeni Corporation인데 이 사건에서 홍콩 고등법원이 이행보증 요청에 대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그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행보증이 on demand 인지 아니면 conditional 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 보증의 문구와 관련 계약 조항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익의 상실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 의무를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행보증 지급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 영국처럼 보통 사기의 경우에만 이행보증 지급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계약에서 수혜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경우를 근거로 지급 제한을 요청할 때 원고는 판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있다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사안을 축소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사례가 있다든지 심각한 쟁점이 있다든지 계약 조건상 수혜자는 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확실히 명시되고 있는 경우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CLA 엔지니어링과 DBS 뱅크의 판결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은 영어로는 unconscionability라고 하는데 비양심성을 이행 보증에 따른 지급 제한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기의 예외를 두는 근거를 바탕으로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수혜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수혜자가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Grand Cash Marubeni 사건과 마찬가지로 CLA 엔지니어링 판결은 법원에게 모든 사실 및 법 근거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가 엑스파르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상실시키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처분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거든 아니면 유리하지 않은 그 사실 관계든 모든 것을 다 법원에 알려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홍콩에서 보증 의뢰인인 시공사의 구제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와 같이 홍콩 법원에 지급 금지나 청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KIAC와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긴급 중재를 제기해서 보존 처분 등의 임시 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과 중재기관을 통한 긴급 처분을 비교해 볼 때 제 경험상 아직까지는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홍콩 법원에는 매주 이미 일정에 따라 배정된 듀티 판사님이 계셔서 서류만 준비된다면 언제든 해당 판사님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당일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조건에 합하면 가처분 명령을 심리 후 바로 발급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빠르게 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새벽에 새벽 한두 시였던 것 같은데 연락을 받고 그리고 선임이 바로 돼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애프리메이션 스켈레톤을 작성을 한 후에 당일 오후에 심리를 신청을 하고 저녁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가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중재기관을 통해서는 긴급중재 신청 접수 후 긴급 중재인이 선정되기까지 빠르면 1영업일, 보통 2영업일이 소요되고 긴급 처분 결정을 기하는 중재규칙상 긴급 중재인에게 사건을 회부한 날이나 긴급 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혹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계약상 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재 사건이 진행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중국 내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919년 10월 1일부로 홍콩 중국 대륙간 임시조치 협약에 따라 홍콩 국제중재센터 중재 사건의 경우 중국 내 재산에 대한 보존 처분 등의 임시조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중국 기업일 경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919년 10월 8일 상해 해사 법원이 홍콩 중재센터에 제기된 중재 사건에 기해서 신청된 보존 처분을 허용한 것을 처음으로 이 부분은 이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0여 개의 사건의 긴급 처분이 중국의 여러 도시에 있는 법원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임시조치 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중국 법원은 해외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보존 처분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 기업과의 분쟁 해결 시 해외 중재를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만약 상대가 중국 기업일 경우에는 홍콩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홍콩, 중국 대륙 임시조치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들어온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저희 HKIC에 들어온 애플리케이션은 오늘까지 해서 43개로 지금 애플리케이션 들어온 상황이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이 arrangement, interim measures arrangement 2019년도 10월에 effective 하기 전에는 중국에 있는 asset들을 중국 안에서 중재를 진행하지 않으면 injunction이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아닌 다른 중재지에서 진행되는 중재에서 interim measures arrangement가 가능한 이 arrangement로 되게 획기적인 새 arrangement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회사들, 저희 스태티스틱스를 보면 중국 회사들로 임시조치 이 협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넣은 게 거의 46%, 50%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해외 중국 회사가 아닌 해외 foreign 회사지만 중국에 지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공장이 있거나 어떤 아세트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 협력이 임시조치 협력이 지금 적용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외 회사, 미국 회사지만 중국에 공장이 있거나 거기에 아세트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파일링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윤덕근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덕근 변호사님은 알타미미 코리아 그룹의 시니어 어소로 두바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국 회사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분쟁 사건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윤 변호사님은 한국 변호사로서 알타미미에 합류하기 전 울천에서 8년간 근무하셔서 건설 민사, 건설 행정, 그리고 일반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쟁 사건들을 수행하셨고 건설 분쟁 외에 PPP 등 인프라 사업에서 관한 자도 활동에 활발히 수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영국 건설 법학회인 SCL UK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최근 성립된 SCL Korea, 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의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이 SCL Korea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sclkorea.org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알타미미의 윤덕근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먼저 중동의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중동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UAE 민법 390조는 1항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의 조항 또는 후속 합의나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보상액을 실손해에 맞게 해당 합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민법도 265조에서 이 지체상금에 관한 합의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266조에서 그 의무의 내용이 금액의 지급인 경우에 266조에서 채무자가 청구권자의 실손의 없음을 입증할 경우 합의된 배상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부정된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평가액이 과도하게 과장되었거나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합의된 액수보다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쿠웨이트 민법 302조와 303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우디의 경우에는 그 민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러나 샤리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큐어먼트 로에서 이제 72조, 73조가 딜레이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공급 계약의 6% 경우에 6%, 기타 계약의 경우에 20%를 한도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이상과 같은 그 중동 민법의 지체상금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실손해와 비교해서 지체상금이 과도하면 법원을 통한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손해가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 규정이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실손의 유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미법계와 중요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미법의 경우에는 실손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체상금 액수가 예컨대 던룹 사건에서의 진정한 손해 예상액 또는 카벤디시 사건에서의 합법적 이익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감정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즉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손해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감정은 어느 경우에나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지체상금 감정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동에서 지체상금 규정은 그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체상금 청구는 세 가지 요건, 즉 첫 번째 상대방의 계약 위반, 두 번째 실제 손해 발생, 세 번째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지체상금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요건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요건인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실손해가 부존재하다거나 지체상금 요율에 따른 청구 금액이 실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실제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입증은 특히 중동의 경우에 엑스퍼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대해서 이루어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정인 회의 및 감정인에게 제출되는 주장 내용과 자료들에 의해서 감정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특히나 하급심 법원의 경우에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인 단계에서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밖에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실손해가 지체상금보다 과다한 경우에, 지체상금보다 많은 경우에 발주자가 지체상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앞에서는 이제 감액이 주로 논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그 UAE 민법 주석서에서 390조의 해석에 관하여 증액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상은 실제 입은 손해와 동일해야 한다는 샤리아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A민법 390조 2항이 무엇보다 vary라고 해서 increase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쟁점인데 계약 해지 후에도 지체상금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인데요. 기존에 사실 그 두바이 쪽 UAE 판례에서는 이제 그 지체상금 조항은 페널티로서 주된 채무, 즉 primary obligation의 위반을 전제로 한 ancillary, secondary obligation이기 때문에, 즉 종된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돼서 주된 채무가 소멸을 하게 되면 그 종된 채무인 위약벌 규정도 함께 소멸해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법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대리했던 사건인데요. 아부다비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 후 지체상금 조항의 효력이 항상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지체상금이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해제 후에도 계약 해제에 대한 페널티로서 존속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LD 조항은 기본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합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 후에도 LD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판결에서도 계약 해제 시 LD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기본 원칙은 재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예외적인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후에도 LD 조항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발주자의 LD 미청구 시 하수구빈에 대한 LD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이는 그 백투백 계약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즉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LD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 하수구빈이 도급인을 상대로 실손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LD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제 실손해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체상금 액수를 법원이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자동으로 감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급 계약은 백투백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도급 계약과 독립되는 별개의 계약인 점.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의 LD 청구 포기를 이유로 도급인의 LD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한 점. 그리고 하수급인의 공기 지연으로 인한 원수급인의 손해가 발주자의 지체상금 청구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하수급인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간접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발주자가 다른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지체상금 청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주자의 지체상금 청구 포기만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공기 지연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는 발주자의 LD 미청구만을 이유로 원수급인의 지체상금 청구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주자가 지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컨트랙터에게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실제 이로 인해서 이제 서브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컨트랙터에게 다른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 즉 인프로이어의 LD 미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지체상금 감면을 위한 중요한 항변 사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중동에서 엑스퍼트들이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고 또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발주자의 LD 미청구로 인해서 실손해가 부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런티에 대해서는 UAE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414조는 보증서는 보증은행이 보증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서상 조건이 없는 이상 특정 금액을 수익자에게 제한이나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증 의뢰인의 청구에 의해 보증은행이 발행하는 각서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7조 1항에서는 보증은행은 보증 의뢰인과 은행 간의 관계 또는 보증 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를 이유로 수익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서 이 독립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규정이 조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보증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 의뢰인의 청구에 심각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serious and certain reasons가 있는 경우에 은행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의 그 serious and certain reasons의 예로는 프로젝트가 이미 완공돼서 핸드오버가 끝난 경우, 그리고 뭐 시공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보증서 문헌상 수익자에게 권리가 없음이 드러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온디맨드 본드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제한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카타르의 경우에는 또 상법 406조에서 이 보증서에 관한 내용을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9조에서 독립성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0조에서 오히려 반대로 UAE 상법과는 반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개런티에 대한 어태치먼트, 즉 가압류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즉 카타르의 경우에 조금 더 엄격하게 독립성의 원칙이 인정되고 또 이제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13조에서는 이 상법 파트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국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룰이 보증서에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즉 URDG의 내용을 카타르 법원은 상당 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의 경우에는 보증 관련된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그 주요 법리, 즉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법리가 인정이 되고 있고 피본드는 사우디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사항 관행에 해당되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 본드콜에 대한 시공자의 구제 수단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제 본드콜 전과 후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즉 본드콜 전에는 이제 수익자 즉 발주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시공자 입장에서 발주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 남용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안 사건을 통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카타르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보증은행은 본드 문헌에 따라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기 및 권리남용의 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중재인의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른 주리스딕션의 경우에는 이제 인정되는 사례가 좀 발견이 되지만 이 중동에서는 아직까지 특히 본드콘과 관련해서는 그 사례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CIA나 DIAC, 디악의 룰과는 달리 UAE 중재법, 2018년도에 제정된 UAE 중재법은 이 긴급 중재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동에서는 이 긴급 중재인의 인정션 올더가 파이널 어워드는 아니라는 점에서 집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다소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긴급 중재인보다는 오히려 그 현지 법원을 통한 인정션이나 어태치먼트를 시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UAE 경우에 그 하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긴급한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만에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 중재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드콜 후에는 이제 보증은행을 상대로 한 보증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동의 실무상으로도 이 보증은행이 본드콜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기 전에 우선 그 시공자 즉 보증 의뢰인에게 본드콜 사실을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가처분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요. 다만 이 보증은행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지급 전에 보증서 문헌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바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POA라든지 증거 서류에 대한 번역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실제 좀 만만치 않은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긴급한 가처분을 이제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본안 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안 재판을 통해서 이미 지급된 보증금에다가 이제 이자까지 더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요.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SCL 코리아 학술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 건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SCL 코리아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그럼 이걸로 패널리스트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Q&A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들 비디오 좀 켜주세요. 그럼 질문들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이거 윤 변호사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 법원에서는 엑스파르테 인정션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도 엑스파르테 인정션 프로시저리 가능한지 또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윤 변호사님 혹시 중동 법원 파트 좀 질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엑스파르테 인정션이 즉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가압류, 예컨대 이제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대한 어태치먼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상대방의 채무 확인서나 각서 같이 이제 채무가 있다는 점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까지 인용을 받고서 그 다음에 프리코셔너리 어태치먼트를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 한국 법원에서는 인정션을 엑스파르테 한 파티가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제 엑스파르테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거를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이제 가압류 이의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되게 쉽게 받아주고 또 소송하기 전에도 되고 뭐 중재하기 전에도 되고 그리고 이 담보만 제공하면 아주 쉽게 해줍니다. 그런데 가처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본드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이나 뭔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히어링을 합니다. 양쪽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요. 다만 그 성격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시급하게 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거를 이제 엑스파르테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가처분은 히어링을 하고요. 히어링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엑스파르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박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최근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권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 등 뭐 National Security Law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독립적인 중재지로 아직까지 안전한지 변호사님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기 전에 judicial independence 뭐 이런 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의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시작하면서 홍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워낙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 홍콩 최근 뭐 지난 한 2년 정도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과연 홍콩이 법 체계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독립적인지를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홍콩의 법원의 독립성은 정확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그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이 홍콩의 가장 높은 법원이 이제 Court of Final Appeal인데 그 Court of Final Appeal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영국 아니면은 캐나다, 호주에서 대법원 아니면 대법원장 아니면 대법관을 하신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압박을 가하든지 별로 상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걱정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country, two system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홍콩이 이제 한 나라로 들어가 있지만 중국은 civil law 시스템이고 홍콩은 common law 시스템, 기본 자체가 다른 legal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형태가 좀 다르고 interference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어려운 structure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 시간상 마지막 질문 다루겠습니다. 조건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비스 사건은
페널티는 아니지만 노티스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였는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LD 손해배상이 아니고 일반 손해배상으로 적용하는지 적용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네. 그 비비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 보통 공사계약에서 그 익숙하신 그런 LD 어떤 그런 그 LD 행사 시에 그런 컨디션 프레센트나 그런 노티스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단순한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냥 계약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어는 내가 표지판 못 봤다. 그리고 네가 표지판 더 설치했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단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 부과하는 요금 자체가 그러면 부당하냐? 그리고 일단 그 이게 좀 너무 뭐 과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 일반 당사자 여기서는 이제 그 파킹하이겠죠. 파킹하이가 이런 요금을 징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이익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LD 조항 혹은 일단 그 요금 부과가 유효하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징수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혹시 그 사인에 그 라이트가 있어서 저녁에도 보이게끔 해놨으면 결과가 완전 달랐을까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밑에 보여드린 그 보엔 큐씨가 했던 네네. 주장인데 그 보엔 큐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주차장에 표지판 여러 개가 있었고 본인이 본 거에는 요금이 안 써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죠. 보니까 종류가 다르고 그 주차장의 다른 부분에는 그 85파운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주 잠깐 이제 좀 눈을 붙이려고 그 이제 한 2시간 정도 잤었는데 20분을 더 잤다는 이유로 이제 85파운드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걸 사정을 좀 굉장히 잘 어필을 해서 그리고 또 네. 이제 파킹하기가 깜빡하고 이제 길을 안 나왔던 좀 그런 그 측면들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유리한 결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시간상으로 질문들 Q&A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들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웹 세미나는 녹화본은 HKIC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PPT 자료는 저희가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벌써 하는 동안 이메일이 몇 개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감유 대표 변호사님, 조건희 변호사님, 그리고 박광기 변호사님, 그리고 윤덕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소중한 시간 내서 유익한 발표 준비해 주셔서 오늘도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저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웹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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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